네, 반갑습니다. 저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은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린 인프라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기회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환경대학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만 해도 많은 매스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들을 야기를 하고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을 덮고 있음으로써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상재해와 관련된 사항들이 뉴스에서 묻혀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와 별개로 현재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 여러 곳에서는 이런 환경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고 있고 전 세계가 전쟁과 다름없는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다루는 국제기구인 UN IPCC에서는 2018년도에 기후변화라는 워딩에서 기후위기라는 워딩으로 좀 더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보고서는 2018년도에 발간됐던 스페셜 보고서인 지구온난화 1.5도씨 보고서에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씩 상승하게 되면 그 이상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경고를 날렸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2030년 정도까지밖에 시간이 없다라는 경고를 전 세계에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인간이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검토를 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0년대 시작됐던 첫 보고서에서부터 현재 최근 발간된 6번째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서 면밀히 검토를 여러 수많은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진행을 해왔고 최근 2022년 발간된 6번째 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는 명백히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기인한다라는 명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IPCC가 발간한 6번째 보고서에서는 기존에 있던 시나리오와 달리 인간의 활동 자체가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온도 상승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이름은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SSP, 공통사회 경제 경로라고 불리우는데요. 5가지의 시나리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후변화 적응에 관련돼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해야 한다라는 전제, 그리고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2개의 축으로 놓고 각각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5개를 구분을 해 놓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인간이 어느 정도의 경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농도가 짙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내용을 시나리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SSP 시나리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디에 위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올해 많은 고민들을 시작을 한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의 위치를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6번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의 변화 양상들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1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다양한 폭염과 폭우,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빈번하게 많게는 40배까지 증가할 수 있음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생활에 미칠 영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혹한, 가뭄과 화재, 해수면 상승과 태풍, 폭우와 홍수 등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활 패턴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활동들이 다양하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폭염과 열대, 혹한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는 주거용 전기 에너지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서 많은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이고요. 또 가뭄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물을 공급하는 그리고 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부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또한 해수면 상승과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해안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거주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폭우와 홍수 같은 부분 영향들이 생기게 되면 저지대 주거 지역의 거주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기후 변화가 우리 주거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게 4가지 정도의 자연재해와 자연재해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 그리고 기반 시설들의 과부하적인 영향들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해법은 없느냐? 해법이 물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 혹한과 관련된 우리가 주거를 하는 데서 활용하고 있는 건축물들은 친환경 건축인 녹색 건축으로 우리가 그 대안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가뭄, 화재, 해수면 상승, 태풍, 폭우, 홍수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 기반 시설을 전환함으로써 우리가 그 해법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도시 기반 시설을 현재 그레이 인프라에서 그린 인프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갖고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다양한 해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쭉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야기하게 되는 폭염과 홍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도시 안에서 풀어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을 해서 정리한 내용들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설계적 측면에 있어서 폭염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폭염이 발생되는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염은 물론 태양 복사열이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원이 되겠고 그리고 도시의 빽빽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축적된 열 에너지들이 밤에 혹은 낮에 열섬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빽빽한 건물과 도시, 즉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바람에 관한 소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도시 설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폭염과 관련된 취약 지역들을 개선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그 건물에 그림자를 활용한 일사 유입량을 조절하면서 태양 복사 양 자체를 일단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 구조적 형태를 조정함으로써 자연 환기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그린 인프라라고 불리는 소형 녹지축, 그리고 가로수, 옥상 녹화, 벽면 녹화와 같은 다양한 그린 인프라 시설들을 점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도시가 배출하게 되는 도시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배출하게 되는 열 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제 취약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침수는 국지성 호우라든지 강한 그 강우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상류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침수 피해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저지대, 하류 지역에서 많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지대는 주로 구도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을 저지대까지 어떤 식으로 그 완충시키면서 흘러내려 보내게 하느냐가 이 침수 취약 지역의 도시 설계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다양한 이제 빗물 유출수들을 토양 안에 적절하게 침투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최상류에서부터 하류 지역까지 분산시켜서 우리가 인프라로 배치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현재 그린 인프라 혹은 저영향 개발 시설들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자연이 갖고 있는 이런 생태적인 메커니즘을 활용한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도시 녹지로 활용하면서 이런 침수나 폭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그 자연 재해에 관한 문제점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들이 최근 대량으로 접목된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케이스를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영국의 엘렘스브룩이라고 영국 최초의 민간 제로 카본 주택 단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영국에 있는 이 엘렘스브룩은 자연적으로 굉장히 굴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를 그대로 활용하는 단독주택 단지이면서 이 건축물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이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구해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 생산된 재료를 건축물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생활에서 소비가 되는 에너지 원 자체도 이 주거단지 바운더리 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여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주택단지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의 그 주거 문화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네덜란드 스쿤십이라는 주택단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주택단지는 해수면 상승 혹은 침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하나의 시범적인 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주거 생활을 하는 공간 자체가 취약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쪽 약간 좀 극단적인 그리고 또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주택단지 역시 소비되는 에너지원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침수나 해수면 상승에 관한 피해도 적극적으로 이 건물 자체가 부상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특징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도시와 건축물들이 기술적인 조합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대부분이 온실가스만 감축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만으로는 이미 배출돼서 쌓여가고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 자체를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현상에 또 적극적으로 적응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따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건축적인 그리고 도시 설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하고도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 적응 혹은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별개의 카테고리를 볼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의 융복합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그 공간을 바라볼 때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두 가지 융복합적 접근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기후 불평등성에 관한 문제들까지 접근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기후변화를 야기한 계층은 상대적으로 이런 자연재해가 왔을 때 안전한 인프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성을 갖춰가는 반면에 특히 기후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저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들은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업이 혹은 생명이 위험한 수준까지 놓이게 되는 이런 불평등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와 건축물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까를 고민했을 때 우리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확대해서 융복합적인 시각을 갖춘 연구와 그 결과들을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